프랑스의 작가 조제프 주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덕으로, 부자는 선으로 세상의 이름을 떨쳐라. 하지만 인간이라는 게 참 간사해서 소중히 가진 게 많으면 나도 모르게 없는 사람을 없인 여기고 무시하게 되곤 하죠. 여기 이런 인간의 대표격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번 사연에 등장하는 큰며느리인데요. 그동안 사연자님이 돈 많은 며느리에게 종취급당하며 살았던 서러움, 이제는 다 풀고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사연도 함께 해주세요. 저는 톡톡사연 박주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살고 있는 60대 중반 여자입니다. 요즘 푹푹 찌는 날씨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기운이 쭉쭉 빠지네요. 그래도 저는 지난 5년간 서럽게 지냈던 거 생각하면 요즘 같은 이런 더위도 행복하기만 합니다. 그동안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는지. 아마 저같이 멍청한 시어머니도 없을 겁니다. 보통은 시어머니 시집살이에 며느리가 고생한다지만 저는 반대로 큰며느리 시집살이에 눈물을 흘리며 살았네요. 제 서러운 이야기 좀 들어주시겠어요? 일단 사건의 원인부터 말씀드릴게요. 저희 큰며느리가 저를 그렇게 무시한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이었어요. 그놈의 돈, 저도 없이 살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돈이 사람 마음대로 된다면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사실 남편이 건강할 때만 해도 형편이 이렇게까지 안 좋진 않았어요. 부유하진 않았어도 두 아들과 함께 내 식구 먹고 굶지 않을 정도는 되었죠. 하지만 아이들이 아직 어렸을 때 남편이 갑자기 원인불명의 병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눈이 점점 안 보인다고 하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 한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고 말았죠. 병원도 몇 군데 다녀보았지만 의사들도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했어요. 결국 한쪽 눈은 아예 실명됐고 나머지 한쪽 눈도 거의 눈뜬 장냉미나 다름없을 정도로 시력이 안 좋아졌어요. 앞이 안 보이다 보니 당연히 일을 할 수도 없었죠. 공장도 사무직도 눈이 안 보이는데 누가 일을 시키겠어요? 그래서 남편은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만 있게 되고 제가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하지만 평생 집안일만 하고 살아온 여자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겠어요? 할 수 있는 일은 몸 쓰는 것밖에 없으니 그냥 공장 생산직 일을 하며 돈을 벌었죠. 먹고 살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뭐 때문인지 점점 기력을 잃고 몸이 쇠약해져 갔어요. 누워만 지내는 날이 나날이 늘어갔죠. 전 아직 초등학생이던 애들 케어에 남편 병간호까지 하다 보니 매일 가던 공장 일도 점점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시력을 잃은 지 3년째 되던 해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왜 하늘은 착하게만 살던 애들 아빠를 이렇게 일찍 데려간 걸까요? 사기꾼도 흉악범도 전부 잘만 살아가는데 왜 하필 제 남편이냐고요. 도대체 왜? 저는 정말 하늘이 원망스러워 통곡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아빠 없이 살아갈 우리 애들은 불쌍해서 또 어떡하냐고요. 저는 남편이 죽은 후 넋을 잃은 사람처럼 한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눈에 밟혀 그것도 오래가지 않더군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엄마인 제가 힘을 내야만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기댈 곳이라면 엄마인 저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전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정말 이악 물고 열심히 살았어요. 우리 애들 애비 없이 자랐단 소리 안 들으려면 제가 남편 몫까지 해야 했죠. 저는 슈퍼우먼처럼 경제활동부터 집안일까지 전부 책임지며 제 한 몸 갈아 넣었습니다. 아이들이 결혼할 때까지만 일을 악물고 참기로 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점점 커갈수록 저 혼자는 감당이 안 됐어요. 둘 다 남자아이들이다 보니 식비도 만만치 않았고 남들 다 보내는 학원 하나 보내기 위해선 잠잘 시간도 아껴서 돈을 벌어야 했죠. 그리고 아이들이 대학 들어갈 때쯤 되자 학비 때문에 정말 막막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애들 2년치 학비 정도는 마련해줘야겠다는 마음으로 죽어라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애들을 전부 대학까지 졸업시키자 제 수중에 남은 돈은 한 푼도 없더군요. 노후 준비요? 그런 건 저에게 사치였어요. 다행히 애들은 부족한 환경에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바르게 잘 자라주었죠. 그래서 둘 다 남부럽지 않은 직장에 취업하게 되었어요. 첫째는 대기업, 둘째는 외국 기업에 취직하게 되었죠.
이제 남은 것은 애들을 결혼시키는 것, 그것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둘째 아들이 먼저 결혼하게 되었어요. 거래처 직원으로 만났다는 둘째 며느리는 정말 예쁘고 사근사근하더군요. 어쩜 그렇게 며느리를 잘 얻었냐고 주변에서 부러워할 만큼 예쁜 아이였습니다. 일화를 하나 얘기하자면 우선 결혼 후 처음 맞는 둘째 아들 생일날 뜬금없이 며느리가 아들과 함께 집에 찾아왔어요. 며느리는 예쁜 꽃다발을 저에게 안겨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우리 민규 오빠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 이렇게 좋은 남자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어머니는 제 평생의 은인이에요. 저는 빈말이라도 그런 말을 들으니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요즘 며느리들 시어머니 멀리하기 바쁜데 남편 생일이라고 찾아와서 꽃다발까지 주는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나요? 제가 진짜 며느리 하나는 기똥차게 잘 얻었죠. 그리고 남편과 연애 시절에도 못 받아본 꽃다발이라니. 저는 며느리가 준 그 프리지아 꽃다발이 너무 소중해 거꾸로 말려 방문에 두고두고 걸어두었답니다. 그리고 둘째 며느리는 그렇게 가까이 사는 것도 아니었는데 시간 날 때마다 저와 데이트를 하겠다고 찾아오곤 했어요. 같이 쇼핑도 가고 등산도 가고 동네 운동장에서 배드민턴도 치자면서요. 전 딸이 없어서 그런지 그렇게 애교 부리면서 달라붙는 며느리가 너무 사랑스럽고 예뻤습니다. 마치 딸 하나를 얻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둘째 며느리와의 즐거운 시간도 오래가지 못했죠. 미국에 살고 계시던 사돈이 제 아들에게 일을 배우라며 미국으로 들어오라 하셨거든요. 그렇게 아들 내외가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던 날, 저는 아쉬움에 눈물을 훔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가, 앞으로 보고 싶어서 어쩌니? 멀어서 보러 갈 수도 없고. 제가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며느리가 애써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제가 영상통화 자주 걸게요. 저 없어도 재미나게 사셔야 해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는 며느리를 한번 끌어안으며 아쉬움을 달랬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민규 너 가서 장인어른 말 잘 듣고 우리 예쁜 수진이 고생시키면 내가 가만 안 둬. 아가, 네 남편이 못살게 굴면 나한테 바로 얘기해. 내가 저놈 자식 다리를 분질러 버릴 테니까. 그러자 며느리와 아들이 푸하하하 하며 웃었어요. 아들 편은 안 들고 며느리 편만 드니까 웃겼나 봐요. 아무튼 그렇게 둘째 아들 내외는 미국으로 떠나고 저는 한국에 큰아들과 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1년 후 큰아들이 결혼하겠다며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왔어요. 바로 처음 말했던 문제의 그 첫째 며느리죠. 두 아들들이 어찌나 눈이 높은지 큰 며느리도 한미모했어요. 늘씬한 키에 연예인 뺨치는 예쁜 얼굴을 하고 있었죠. 큰 며느리는 직장은 다녀본 적 없고 지금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상가 건물에서 커피숍을 하고 있다 하더군요. 사돈이 상당히 재력이 있으신 것 같았어요. 사실 둘째 아들 결혼시킬 땐 사돈에서 저희 집 형편을 아시고 배려해 주셔서 무난히 결혼시킬 수 있었는데 이번엔 다르더군요. 사돈 댁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은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시는데 그들이 말하는 기본이 제 기준에선 헛소리 날 만한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돈 아끼자고 소중히 키운 아들을 기죽이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그 돈으로 큰아들을 결혼시키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죠. 월세방 하나 구할 돈도 남지 않은 저는 거처 문제로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큰 며느리가 이러더군요. 어머니, 그러지 말고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사시는 건 어때요? 대신 제가 카페 할 때문에 바쁘니까 집안일만 좀 해주시고요. 며느리가 그렇게 먼저 말해주자 정말 안심이 됐습니다. 시부모가 합가하자고 하면 기겁하고 이혼한다는 여자들도 많은데 먼저 같이 살자고 해주니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그렇게만 된다면 집안일 해주는 거야 뭐 별것도 아니었죠. 평생 해오던 일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큰아들 결혼시키자마자 애들 신혼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큰며느리는 성격이 참 똑부러지고 당돌했어요. 나긋나긋하고 애교 많던 둘째 며느리와는 상당히 달랐죠. 아들 집으로 짐을 옮긴 당일날 며느리가 저에게 이러더라고요. 어머니,
이제 앞으로 한 집에서 같이 살 건데 엄마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대해도 되죠? 저는 친근하게 대해주는 며느리에게 고마워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유, 그럼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되지. 나도 널 딸처럼 생각하마. 그러자 며느리가 밝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앞으로 엄마라고 부를게요. 엄마, 우리 오늘 맛있는 거 먹어요. 엄마가 해준 음식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에 기분이 좋아 큰며느리가 먹고 싶다는 삼계탕을 해주기 위해 재료들을 잔뜩 사왔어요. 그리고 일하느라 다리 아프다는 며느리는 소파에서 쉬라고 하고 정성스레 음식을 했죠. 제가 음식하는 동안 며느리는 절 신경도 안 쓰고 누워서 TV만 보았지만 저는 그 모습조차 예뻐 보였어요. 한 집에 살면서 시어머니라고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보단 차라리 진짜 친엄마한테 대하듯 편하게 있어주는 게 더 좋았어요. 잠시 후 다 만들어진 삼계탕을 식탁에 차려놓고 애들을 불렀습니다. 아들 내외는 식탁 앞에 앉아 닭을 맛있게 뜯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며 맛있냐고 묻자 며느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엄마. 맛있긴 맛있는데 조금 질기네요. 잡내도 약간 나는 것 같고. 역시 저번에 갔던 유명한 삼계탕 집이랑 좀 다르다. 그치, 오빠? 며느리가 약간의 투정을 하며 제 아들에게 묻자 아들은 그냥 고개만 끄덕이며 먹었어요. 전 살짝 서운하긴 했지만 그냥 절 그만큼 편하게 생각하나 보다 싶어 별말 안 했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곱게 자라 비싼 것만 먹고 자랐으니 제가 만든 음식이 입맛에 안 맞아도 어쩔 수 없는 거였죠. 그런데 애들과 합가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저는 며느리 부탁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식당 일을 하면서 남은 시간에 집안일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꼼꼼히 하기엔 시간이 좀 부족했어요. 며느리가 저보고 생활비를 더 줄 테니 그냥 일을 그만두고 집안일만 해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고민하긴 했지만 결국 며느리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큰아들 나이가 이제 40을 바라보고 있고 며느리도 30대 중반이라 아이를 가지려면 서둘러야 했거든요. 그래서 둘 다 일하느라 힘든데 괜히 집안일까지 신경 쓰게 하고 싶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 결정이 저에게 독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사람은 적어도 사계절을 겪어봐야 안다고 하죠. 저희 큰며느리가 딱 그랬어요. 처음 합가할 때만 해도 저에게 엄마 하며 살갑게 굴던 며느리가 어느 날부터 점점 변하기 시작했죠. 처음 시작은 집안일 잔소리부터였습니다. 며느리는 퇴근하고 오면 무슨 작업 반장이라도 되는 양 집안 구석구석을 쑤시고 다니면서 집안일 상태를 점검하곤 했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다면 저에게 짜증내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제가 깜빡하고 빨래통을 제대로 확인 안 한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탁기가 다 돌아간 후 빨래를 넣는데 며느리의 흰 블라우스 하나가 거기에 들어가 있던 걸 발견했습니다. 깨끗하고 하얗던 블라우스는 검정색 옷에 물이 들어 회색빛이 나는 칙칙한 색으로 변해버렸어요. 저는 그걸 보고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가 오면 사과부터 하고 다음부턴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집에 들어온 며느리는 제가 설거지하는 동안 또 집안일 점검을 하기 시작하더니 빨래 건조대로 가서 악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손에서 얼른 고무장갑 빼고 며느리 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며느리는 회색으로 변한 블라우스를 잡아 꺼내고는 씩씩대고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 연희야 미안하다. 내가 깜빡하고 그냥 세탁기에 돌려버려서. 그러자 며느리는 저를 확 쏘아보더니 갑자기 짜증을 내더라고요. 엄마, 이게 뭐예요? 내가 흰빨래 구분해달라고 얘기했잖아. 이게 얼마짜리 옷인지 알아요? 지금 엄마가 입고 있는 티셔츠 20장을 사도 이거보다 안 비싸. 진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며느리의 짜증이 당황스러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군요. 며느리의 옷장에는 무슨 쇼핑몰이라도 차린 듯 옷이 가득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염됐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화낼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죠. 그렇게 비싼 거면 세탁소에 맡기지 그랬어. 난 몰랐지. 그러자 며느리는 더 악을 쓰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진짜. 아니, 집안일 하라고 엄마한테 용돈까지 주는데 세탁소에 맡기긴 왜 맡겨? 세탁소가 할 일이 아니라 엄마가 할 일이잖아. 이렇게 대충 하려고 일까지 그만뒀어? 저는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일 그만두고 집안일이나 하라고 한 게 누군데. 누가 보면 제가 일 다니기 싫어서 그만둔 줄 알겠더라고요. 저는 소리 지르는 며느리 모습에 너무 서운해서 한마디 했어요. 아니,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그렇게 화까지 내야 되니? 너 정말 너무하구나. 그러자 며느리는 코웃음 치며 이렇게 받아치더군요. 실수? 그럼 우리 집에서 나가든가. 엄마 혼자 살면 실수해도 화낼 사람 없잖아. 그럴 거면 그냥 나가버려. 저는 나가라는 며느리 말에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듯 했습니다. 제가 갈 데가 어디 있다고 나가라뇨. 지들 결혼시키느라 가지고 있던 집까지 팔고 전 재산 하나 없이 거지꼴인 걸 알면서 말이에요. 저는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앞에서 눈물 보이긴 너무 창피해 그대로 방에 들어가 버렸죠. 거실에서는 계속해서 며느리의 씩씩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며느리와 합가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도 별 수 있나요? 저는 돈도 없고 갈 데도 없는걸요. 며느리가 매달 주는 생활비는 생활용품을 사거나 식재료를 사면 금방 없어지는 돈이었습니다. 나가 살 만큼 돈을 모으기엔 완전히 불가능했죠. 저는 아들 집에 살면서 커피 한 잔 사 먹을 여유도 없었습니다. 며느리 입맛이 워낙 고급이라 음식을 할 때도 비싸고 좋은 재료만 써야 했고 빨래를 할 때에도 무조건 제일 비싼 섬유유연제를 쓰는 등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그리고 결벽증이다시피 한 며느리의 성격 때문에 화장실 청소도 거의 매일 하다 보니 청소용구와 세제들도 나만하질 않았습니다. 성인 셋이 사는데 지저분하면 얼마나 지저분하다고 그렇게 청소를 자주 시키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더군요. 아무튼 전 그날 너무 서운해서 한동안 침대에 드러누워 눈물을 훔쳤지만 어쩔 수 없이 다시 일어나 집안일을 했습니다. 서러워도 내 처지가 이러니 어쩔 수 없었죠. 살려면 며느리한테 굽신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며느리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절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아들 있을 땐 안 그러더니 이젠 지 남편 있건 말건 신경도 안 쓰더군요. 어느 날은 찌개가 너무 짜다며 밥상머리에서 화를 냈어요. 엄마, 나 다이어트 하는 거 몰라? 이렇게 찌개를 짜게 끓이면 어떡해? 나 살찌면 엄마가 책임질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찌개를 한술 떠보았지만 제 입맛에는 전혀 짜지 않더군요. 며느리가 외모 관리에 관심이 많아서 살찌는 것에 극도로 예민한 건 알고 있었지만 다이어트 음식도 아닌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짜다고 하니 조금 황당했어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예쁜데 왜 자꾸 다이어트를 한다 그래? 그리고 찌개는 원래 짭짤하게 먹는 건데 그럴 거면 차라리 샐러드를 만들어달라 그러지 그랬니? 그러자 며느리는 숟가락을 식탁에 탁 내려놓으며 화를 냈어요. 내가 샐러드를 먹든 찌개를 먹든 무슨 상관이야. 암튼 이거 나 못 먹어. 물 더 넣어서 다시 끓여주든 알아서 해. 아휴, 정말 어린애도 아니고 밥투정이 어찌나 심한지 며느리 입맛 맞추는 난이도가 그렇게 어려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화내는 며느리보다 더 서운했던 건 아들의 태도였어요. 저는 며느리가 계속 화를 내자 같이 밥 먹고 있던 아들에게 눈치를 주었죠. 네 마누라 좀 어떻게 해보라면서요. 그런데 아들은 오히려 지 마누라 편을 들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그러게 좀 싱겁게 하지 그랬어. 연희 몸매 관리하는 거 몰라? 그리고 짜게 먹으면 엄마 건강에도 안 좋아. 그냥 이거 다시 끓여줘. 엄마 시간 많잖아. 저는 아들의 말에 기가 차서 한숨만 나왔어요. 지 마누라가 엄마한테 바락바락 대드는데 말리진 못할 망정 편이나 들어주고 아주 돈 많은 마누라 만나서 꽉 잡혀 사는 게 한심하더군요. 저는 그때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났지만 아들까지 그렇게 얘기하니 어쩔 수 없이 찌개에 물을 넣고 다시 끓였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맛이 없어졌다며 짜증을 내더군요. 아니, 도대체 저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그럼 찌개가 싱거우면 당연히 맛이 없지 맛이 있겠냐고요. 진짜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정말 머리가 아팠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큰며느리에게 시달리며 비슷한 생활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저한테 앞으로 낮 시간에 자기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일을 해달라고 했어요. 알바생이 갑자기 그만둬서 일손이 모자라다면서요. 저는 식당에서 주방일만 해봤지 서빙은 안 해봐서 계산하는 것도 모르고 커피 만들 줄도 몰라서 거절했지만 며느리의 계속된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일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보통 아침 9시까지 카페에 가서 10시에 오픈을 하는데 저보고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일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첫날 아들 내외가 출근한 후 아침 먹은 설거지와 집안일을 조금 해놓은 후 며느리가 운영하는 카페로 출근을 했어요. 며느리 카페는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크진 않았지만 인테리어도 예쁘게 잘 해놓고 메뉴도 많아서 장사는 꽤 잘 되는 편이었죠. 제가 12시 전에 카페에 도착하자 며느리가 저에게 앞치마부터 건네더군요. 그리고 저에게 설거지를 시켰습니다. 설거지라 해봤자 손님들이 커피 마신 컵이나 케이크를 먹었던 접시 정도라 그렇게 어려울 건 없었어요. 하지만 커피를 만드는 게 문제였습니다. 전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제 손으로 커피 사 먹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카페라떼니 캐러멜 마키아토니 이런 커피 종류도 하나도 몰랐죠. 그런데 며느리는 저에게 커피 만드는 법도 가르쳐주지 않고 다짜고짜 바닐라 라떼 2잔 만들라고 시키더군요. 그래서 전 며느리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연희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진 알려줘야 만들지 않겠니? 내가 이런 걸 해봤어야 알지. 그러자 며느리는 저를 확 쏘아보며 짜증을 냈어요. 그 와중에도 손님한테 들릴까봐 작은 목소리로요. 진짜 바빠 죽겠는데. 나와봐, 내가 하게. 그리고 일할 땐 내 이름 부르지 말고 사장님이라고 불러. 안 그러면 엄마가 사장님인 줄 알잖아. 저는 며느리의 짜증에 주눅이 들어 행주를 들고 빈 테이블이나 닦았습니다. 도와달라고 불렀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니 좀 미안했어요. 저는 그 이후로 일할 때는 며느리에게 사장님이라 부르고 존댓말을 썼습니다. 특별히 거부감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일할 때는 며느리라 생각하지 말고 상사라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저는 한 달 동안 일을 배워가며 익숙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일을 배우는 과정 중에 며느리의 짜증과 구박이 가득했죠. 그래서 며느리한테 직접 배우기보단 오후 4시쯤 오는 다른 알바생에게 주로 물어보곤 했어요. 그 친구도 참 귀찮았을 텐데 고맙게도 친절하게 잘 알려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한 달이 지난 후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알바생이 오늘 월급날이라며 엄청 신나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월급이 들어오겠거니 하고 기다렸는데 평소에 저에게 주던 생활비 이외에 전혀 들어오는 돈이 없었어요. 처음에 일할 때 시급이나 월급 날짜에 대해 며느리에게 얘기를 들은 건 없었지만 그래도 당연히 월급을 챙겨주는 줄 알았어요. 알바생을 새로 뽑는 대신에 제가 일을 한 거니까요. 그런데 전혀 돈이 들어오질 않길래 퇴근 후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연희야, 오후 알바생이 오늘 월급 받았다던데 난 월급이 들어온 게 없네. 혹시 깜빡했니? 그러자 며느리가 황당해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월급? 무슨 월급? 마치 처음 듣는 얘기라는 듯 반응하는 며느리를 보자 아차 싶더라고요. 얘는 나한테 월급 줄 생각이 없었구나 하고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도 혹시나 싶어 다시 물었습니다. 나도 네 카페 직원이잖니. 최저시급이라도 쳐서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자 며느리는 펄쩍 뛰면서 화를 냈어요. 엄마, 미쳤어? 내가 엄마한테 월급을 왜 줘? 생활비 주잖아.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월급이 왜 필요해? 아니 그리고 월급 줘가면서 쓸 거면 예쁘고 어린애 뽑아서 쓰지 뭐하러 엄마를 써? 진짜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려. 마치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는 며느리의 표정을 보자 전 어디 가서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물론 며느리 덕에 제 평생 살아보지 못한 좋은 집에 살고 있는 건 맞죠. 하지만 명색이 시어머니인데 그리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일도 했는데 이렇게 무시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서러웠습니다. 그제서야 전 알겠더군요. 한 달 전 알바생이 갑자기 그만둬서 급하단 말은 핑계였고 그냥 공짜로 부려먹을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필 만만한 저였던 거죠. 저는 그날 이후로 나날이 일하기가 싫어졌어요.
사실 가족인데 공짜로 도와주려면 도와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고마운 줄도 모르고 저런 식으로 절 하대하고 무시하니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제가 돈만 있었다면 이런 거 당장 때려치우고 며느리 집에서도 나와 살 텐데 그럴 수가 없으니 너무 답답했어요. 게다가 월급도 받지 않으니 돈 모아서 독립할 생각조차 할 수 없었죠. 이런 생활을 평생 동안 지속해야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조여오는 듯 답답하고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큰 사건은 그 뒤에 터졌습니다. 어느 날 평소와 같이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마침 손님도 없고 한가하더군요. 며느리가 저보고 커피 한 잔 내려달라기에 내려주고 저도 잠깐 의자에 앉아 쉬려고 하는데 갑자기 며느리가 절 빌렸어요. 저에게 카드를 내밀면서요. 엄마, 지금 할 일 없지? 편의점 좀 가서 담배 에세골드 한 갑만 사와봐. 저는 순간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어머니한테 담배 심부름이라뇨? 그런데 제가 당황해서 입을 떡 벌리고 가만히 서 있자 며느리가 한마디 더 하더군요. 엄마, 내 말 못 들었어? 담배 좀 사오라니까? 아, 진짜 몇 번 말해야 돼. 아, 담배 이름이 어려워서 그래? 다시 한번 말해줄게. 에세 골드 사오라고. 경미라는 듯한 그 눈빛을 본 저는 무엇에 홀린 듯 카드를 받아들고 카페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이 멍한 채 편의점으로 향했어요. 편의점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 왈칵 눈물이 나왔지만 꼭 참고 들어가 며느리가 말한 담배를 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오자 제 처지가 너무나 처량하게 느껴졌어요. 전 발걸음도 떼지 못한 채 밖에 있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손에 쥔 담배를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죠. 저는 가슴 치며 제 자신에게 비난을 퍼부었어요. 에이, 불쌍한 인간아. 왜 이러고 사니? 그냥 콱 죽어버리지. 이 개만도 못한 인생. 그런데 그때 울고 있던 제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엄마? 어머니? 어머니 맞죠?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제 뒤에 있던 것은 놀랍게도 이민가 있던 둘째 아들 부부였어요. 전 순간 제가 헛것을 본 줄 알았어요. 미국에 있어야 할 아이들이 한국에, 그것도 바로 제 앞에 있었던 겁니다. 전 깜짝 놀라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죠. 사실 둘째 아들네랑은 주기적으로 영상통화로 연락하긴 했지만 속상해할까봐 그동안 잘 지내는 척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편의점 앞에서 처량하게 울고 있는 모습을 보이다니 너무 민망해서 어딘가로 숨고만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모습을 본 애들이 저에게 달려오더니 제 손에 들려있던 담배를 보고 흠칫 놀랐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이렇게 물었죠. 엄마, 웬 담배야? 엄마 담배 펴? 전 당황해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잠시 고민했어요. 한평생 담배 연기조차도 싫어하던 제가 손에 담배를 들고 있으니 이상하게 생각했겠죠. 저는 그냥 사실대로 말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사실 네 형수가 사다 달라고 해서. 그러자 아들 며느리가 깜짝 놀라 눈이 커졌어요. 둘째 아들이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뭐? 형수가? 형수가 왜 엄마한테 담배 심부름을 시켜? 어? 엄마, 사실대로 말해봐. 형수가 엄마 괴롭히는 거야? 어? 그런 거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울고 있는 거냐고. 저는 아들이 추궁하자 그간 쌓였던 서러움이 폭발해 엉엉 소리내어 울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큰아들네와 살면서 편들어주는 사람 없이 비참하게 살았는데 아픈 곳을 확 찔리니 울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제가 너무 서럽게 울자 둘째 며느리도 절 안아주며 달래주었어요. 어머니, 정말이에요? 정말 형님이 못 살게 군 거예요? 네? 저희한텐 잘 지내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진작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저는 둘째 며느리를 끌어안고 꺽꺽대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빨리 안 온다고 큰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전 눈물 훔치고 휴대폰을 꺼내자 둘째 아들이 제 휴대폰을 확 낚아채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통화가 연결되자마자 큰 며느리가 폭언을 쏟아내더군요.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스피커폰이 아니었는데도 그 까랑까랑한 목소리가 밖으로 다 들렸어요. 엄마, 왜 이렇게 하나? 지금 손님 왔잖아. 뭔 담배 한 갑 샀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 자꾸 이딴 식으로 할 거면 우리 집에서 나가라니까?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주면 심부름이라도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말을 들은 둘째 아들의 표정이 무섭게 변하더니 휴대폰을 대고 이렇게 소리치더군요. 형수, 지금 그거 우리 엄마한테 한 말이에요? 예? 어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에요? 그러자 큰며느리가 잠깐 당황하는 듯 싶더니 지지 않고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 도련님이 엄마 전화를 왜 받아요? 와, 설마 그새 이른 거야? 진짜 가지가지한다. 저기요, 이건 당신 엄마하고 내 문제니 상관 말아요. 돈 없는 아줌마 걷어줬더니 진짜 별꼴이네. 큰며느리는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계속 비아냥거리며 말을 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화가 폭발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 미친년아.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뭐? 돈 없는 아줌마? 야, 그러는 너는 돈만 많으면 다냐? 인성이 개차반인데? 곧이어 둘은 전화로 살벌하게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전 그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워 조용히 눈물만 흘렸어요. 둘째 며느리는 그런 저를 다독여주면서 다 잘 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날 둘째 아들 내외는 저와 함께 집으로 가 큰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갈 때 가더라도 한바탕 해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둘째 아들 말대로 짐을 싸고 큰아들을 기다렸어요. 짐 싸면서 보니 이 집에서 제 물건이라곤 옷가지 몇 개밖에 없더군요.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자 큰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집에 들어왔어요. 며느리가 지 남편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몰라도 둘 다 씩씩거리며 들어왔어요. 또 한바탕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형, 미쳤어? 여자한테 눈 돌아가서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우리 엄마야. 힘들게 우리 키워준 우리 엄마라고. 어떻게 형수가 저러는데 그동안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가 있어? 말 좀 해봐! 둘째가 형의 멱살을 잡고 저렇게 소리 지르자 큰아들이 그 손을 뿌리치며 이렇게 말했어요. 뭐 어쩌라고. 야, 솔직히 엄마가 나한테 뭐 보태준 거 있냐? 우리 처가에서는 집 해줘, 차 해줘, 비싼 옷까지 사주시는데 엄마 나한테 뭐 해줬냐고. 먹여주고 재워줬으면 된 거 아니야? 엄마 형편에 이런 좋은 집에서 살아보기나 하겠냐고. 이게 다 네 형수 덕분인 거 왜 몰라? 왜? 그러자 둘째가 물건이라도 집어던질 듯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뭐? 야, 넌 돈만 주면 영혼까지 팔겠다? 너 같은 건 엄마 아들도 아니고 내 형도 아니야. 우리 엄마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데 돈 없으면 그렇게 종 취급하면서 하대해도 되는 거야? 그런 거냐고! 그러자 이번엔 큰며느리가 나서서 한마디 했어요. 시끄러워. 왜 우리 집에서 다들 난리야? 다 꺼져. 꺼지라고! 그렇게 엄마가 좋으면 도련님이 엄마 데려가든가요. 그리고 당신, 나랑 이혼하고 싶어? 이혼하고 거지꼴로 나앉고 싶어? 지금 나 스트레스 받게 할 거냐고. 빨리 이 인간들 쫓아내! 저는 싸우는 애들 사이에 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굴렸습니다. 사이좋았던 두 아들이 이렇게 싸우는 모습은 생전 처음 봤어요. 저는 이 상황이 너무 무섭고 당황스러워 둘째 며느리의 손만 꼭 잡고 덜덜 떨었죠. 그런데 그때 둘째 며느리가 큰 며느리에게 한마디 하더군요. 항상 상냥했던 둘째 며느리 입에서 그런 험한 말이 나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기요, 형님. 아니, 이제 형님도 아니지. 야, 이 못생긴 년아. 마음씨를 그따구로 쓰니까 돈을 쳐발려도 네 얼굴이 그따윈 거야. 그리고 자꾸 돈돈거리는데 너만 돈 많냐? 너만 돈 많냐고. 진짜 부자들은 너처럼 돈으로 요새 안 떨어. 천박하게 돈 몇 푼 가지고 어디서 갑질이야? 그러자 큰며느리가 뭐 이년아? 야! 하고 소리를 지르며 둘째 며느리에게 달려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는 태연하게 제 짐가방을 들더니 제 팔을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어머니, 가요.
저런 인간 말종들하고 더 말 섞어봤자 귀만 썩어요. 이 집보다 훨씬 더 좋은 집에 가서 저희랑 살아요. 저는 둘째 며느리의 손에 이끌려 그 집을 나왔어요. 5년 동안 노예처럼 살았던 그 집을요.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아들 내외와 아무 걱정 없이 여행을 즐겼습니다. 해외여행은커녕 국내 여행도 못 다녀본 저인데 둘째 아들 내외가 저를 데리고 다니며 국내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어요. 유명한 관광지에도 가보고 수상 스포츠도 즐기고 비싼 호텔에서 조식도 먹어보았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제 생에 처음 누려보는 사치였어요. 그리고 저는 평생 처음으로 여권을 만들고 둘째 아들네와 함께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아들네가 사는 집은 정말 으리으리했어요. 평소에 영상통화할 때 집 내부가 보이긴 했지만 이렇게 좋은 집인 줄은 몰랐어요. 알고 보니 아들이 사돈어른의 일을 잘 배워서 실적을 많이 내고 있다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을 후계자로 생각하고 계셔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신다고 했어요. 알고 보니 큰 며느리네도 돈이 많지만 둘째 며느리네는 상상 초월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남의 나라 가서 이만큼 성공했으니 사돈어른도 참 훌륭하신 분인 거죠. 아무튼 저는 아들네 집에서 온갖 호사스러운 생활은 다 누리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큰 며느리한테서 구박받았던 시간은 다 잊을 정도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쓰는 지금은 다시 한국에 돌아와 있는 상태예요. 지금은 둘째 아들의 도움으로 휴대폰 번호도 바꾸고 큰아들 댁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깔끔한 월세집을 구해 살고 있어요. 저에게 매일 짜증내고 화를 내던 그 무서운 얼굴을 더 이상 보지 않으니 마음이 너무 편하고 이제야 살 것 같더군요. 아휴, 그동안 왜 그렇게 바보같이 참고 살았는지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진작 둘째네에게 얘기하고 도움을 청했어야 했는데 엄마 마음이 또 그게 아니잖아요. 자식한테 힘든 거 말하기가 어디 쉬운가요? 아무튼 저는 요즘 매우 바쁜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늦은 나이에 영어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아들이 미국 시민권자라 부모를 초청하는 제도가 있더군요. 그래서 저도 미국으로 이민가 아들네 집에서 살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중이에요. 승인 될 때까진 시간이 꽤 걸린다고 해서 그동안 간단한 의사소통 정도는 할 수 있게 해놓으려고요.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평소 배우고 싶었던 꽃꽂이를 배우고 있어요. 이런 건 고상한 아줌마들이나 하는 줄 알았는데 저도 배울 수 있더라고요. 난생 처음으로 교양 있는 아줌마 놀이에 푹 빠졌네요. 그리고 집을 나온 후 큰아들네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관심도 없고요. 이제 집안일도 공짜로 해주고 카페 일도 공짜로 해줄 노예가 사라졌으니 돈 써서라도 사람 쓰겠죠 뭐. 그렇게 돈 가지고 유세 떠는데 설마 도우미 한 명 쓸 돈도 없겠어요? 그리고 절 외면하던 큰아들은 평생 동안 집 마누라 짜증 다 받아주고 처가에 빌빌거리면서 살아가겠죠. 저는 그냥 앞으로 아들 하나 잃고 딸 하나 얻었다고 생각하며 살 겁니다. 오늘도 영어학원을 갔다가 집에 오는 길에 둘째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말투가 어찌나 상냥한지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말도 참 예쁘게 해요. 오늘은 이러더군요. 어머니, 날씨 더운데 걸어다니지 마시고 택시 타고 다니세요. 어머니 고운 얼굴 까맣게 타면 저 속상해요. 물도 꼭 많이 드시고요. 건강이 최고인 거 아시죠? 우리 예쁜 둘째 며느리와 통화할 때마다 기분이 좋고 마음이 든든해져요. 정말 친딸이 있었으면 이런 기분일까요? 어떻게 이런 소중한 아이를 며느리로 주셨는지 요즘 매일같이 하늘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그동안 큰며느리한테 구박받으며 고생한 만큼 미국 가서는 행복하게 살려고요. 해준 것도 없이 이런 혜택을 누려도 되나 싶지만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둘째 아들 부부를 위해 그리고 저를 위해 살려고요. 저 그래도 되겠죠? 저도 이제 행복해도 되는 거겠죠? 앞으로 있을 미래에 두근거리고 설레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요. 그럼 이만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